그 이제부터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뭐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캠프의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낙연 캠프의 물밑 네거티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캠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재명 욕설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이제 이거 퍼뜨려라 이렇게 그 짓을 어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증거도 보여드렸는데 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이미 문재인 정부 초반에 국민의힘 등의 부류의 사람들이 소위 친문을 가장한 그들끼리 이름하여 우리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 팬이야 해서 문파라고 불렀던 이 사이에 세력들이 전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 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매크로 돌린 게 정황이 잡혀버렸어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들어갔는데 그 악성 댓글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같은 다음 포탈에 있는데 이재명 관련한 기사가 있다고 쳐. 하나는 이재명 악플투성이, 하나는 이재명 선플투성이. 그럼 뭔가 민심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론조사가 가지각색인 것처럼. 근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매크로가 돌아서 이재명 악플을 돌리고 있는 거를 발견했어. 지금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신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이따가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이재명 지사 측에 돈을 받고 뭘 그걸 반대 한 해 만에 하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마타도인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비용을 대주면서 이낙연을 지지하게 만들고 이재명을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만들었던 세력이 누군가가 나는 더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어제 제가 냈거든요. 이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이 있다라는 보도를 본 다음에 논평을 내기는 했는데, 이 사건을 접근하는 저는 민주당의 그 정치인 한 명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사건을 고발하신 분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IP를 추적해 보니까 뭐 중국 측이다. 결국 우리가 그 사이버 이 수사를 하면 결론이 굉장히 나기 어려운 사실은 다들 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공격을 받았거든요. 제 개인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그게 보면 뭐 매크로가 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을 정도로 실시간으로 지워도 또 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서 올라오는 걸 느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사실 그 상처는 뭐 불특정한 후보에게 돌아갈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부분은. 저번에 그 민영배 의원 나와서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7가지 이유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오마이뉴스에서 했던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뭐 등등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글을 쓰고 거기에 찬반을 누르게 만들었던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일단 로그인 없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찬반 투표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알고 들어가 봤더니 이낙연 쪽 지지하는 게 월등히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링크를 한번 걸어줬지. 여기 찬성하실 분들 찬성하시라고. 나 누구 지지라고 말 안 했어. 근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찬성이 좋아요가 막 올라가니까 저쪽은 2~3배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를 난 매크로 돌렸다고 의심을 하거든요. 그때 나왔던 이제 그 투표가 상당 부분 이제 잦아졌을 때 그 찬성 비율을 갖고 여론조사로 환산해가지고 또 돌려요. 이 뭐 민주 진영에서 이낙연 지지가 50% 넘었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도하는 놈이 누구냐는 거지. 그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였죠.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은 거였고요. 이게 이제 경선이 너무나 갑자기 과열되고 과열을 넘어서서 잘못하면 범죄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런데 아까 훈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포털 기사를 봐도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뭐 6대4로 나오면 칭찬은 한 6 달리고 예를 들면 뭐 비토가 한 4개 달려야 되는데 여론조사는 6대4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비토가 10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뭐 고소고발을 했더니 결국은
특정한 아이디 여색가가 추적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보면 사실은 매크로가 돌고 있다라는 좀 추정이 돼서 그래서 이 경선에서 잘못하면 범죄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범죄로 판명이 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경선 끝나고 나서 특정한 사람이 후보가 됐을 때 과연 아주 부드럽게 원팀으로 돼서 경선 승자한테 다 몰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여기다가 슬쩍 정세균을 끼워 놓으세요. 그래서 끼워야지. 네. 이렇게 하는 어떤 우리가 지금 페어플레이가 이렇게 보면은 아니지. 결국은 페어플레이를 누가 안 하고 있고 누가 경선을 흐리게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이럴 때 정말 깨끗하고 참신한 후보 조정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경제라는 유일한 민주당 후보인 이 정세균 전 총리가 좀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좀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낙연 캠프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정세균 캠프도 마찬가지 같고요. 이쪽의 흐름의 결을 몰라서 좀 언짢아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뭐 저 사람들 전체가 막 범죄 조직처럼 움직인다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세력들 그러니까 애초에 문재인 정부 지지자와 민주당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그래서 그들이 주구장창 99% 했던 일이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을 반대하는 쪽에 이 역할을 해왔다면 그들한테는 손을 내미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건 몰랐건 이낙연 후보의 책임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해갖고 완전히 막 지금 네거티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개 쌍욕이 돌아다니는 정도가 좀 난잡해지니까 민주당이 당원 게시판을 닫습니다, 지금. 한참 뭔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에 그 말도 안 되는 악성 댓글 자체가 여당의 민주당에 접속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들어가는 그 게시판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거의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70% 이상 장악하면서 이재명 후보 등에 대한 또는 추미애 후보 등에 대한 온갖 욕설을. 자, 바로 이런 건데 최근에 이따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낙연을 지지하는 소위 똥파리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최근에도. 비하하고 막말하고. 나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니라고 봐요. 일종의 바이어스가 낀 거야. 매크로 돌리는 애들이 하는 짓들이라고 보거든요. 상상을 초래 어떻게 이런 애들이 민주 세력입니까? 저 사람들이 이낙연 후보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 자체가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이낙연 측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악의적인 어떤 세력이 지금 여기 이 선거에 개입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도 이것도 몇 번 그 좀 개선상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실명이 아니잖아요. 실명제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그 어떻게 보면 대놓고 막 어떤 욕을 하거나 하는 거. 근데 이거 실명제로만 바꿔도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인데 왜 이거를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맞습니다. 왜 방관해 놓고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는지는 좀은 민주당 내에서도 좀 네. 성찰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런 지점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때에 좀 예를 들면 계속 뭐 인터넷으로 비난을 하건 다른 데로 비난을 하건 간에 본인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정체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느끼고 이런데 좀 대인배 코스프레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하지 말아달라. 이게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해주면 정말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왜 이걸 하지 않고 있는지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좀 발전시켜 보면 이낙연 후보가 대선 주자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연내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 처리를 합의하자 이렇게. 참 이분 진정성 없으신 게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스톱시키신 분에 가까워. 근데 이제 표가 가까워지니까 다른 주자들한테 이거를 처리를 합의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일세. 뭐 제가 검찰한테 기소권 뺏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나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워낙 몇 문장이라 제가 처음부터까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일반 기성 언론에서는 잘 안 하는 건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페북을 남영희 대변인이 좀 읽어주십시오. 중간에 좀 그 구분선이 있거든요. 좀 기니까
나눠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안 나와요. 여기 있네. 여기 12 12페이지에 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참 할 나눠서 얘기가 읽으면 많은데 되겠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얼굴의 이낙연 후보님, 검찰개혁 진정성은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 형편 따라 바뀌면 안 됩니다. 어제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후보의 검찰개혁 끝장 토론을 봤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께서 총리와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개혁 입법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면피해보겠다는 속내는 명백해 보입니다. 제가 김종민 의원과 검찰개혁 과정에서 많이 상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그것이 이낙연 당대표의 뜻이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정치를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어제 두 분의 끝장 토론은 검찰개혁에 반하는 태도로 곤경에 빠진 후보와 그걸 모면해 보자는 캠프의 알량한 꼼수가 엿보이는 볼썽사나운 면피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신이 당대표일 때는 미적거리다가 후보가 되어서는 검찰개혁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참 의아했습니다. 지난 TV 토론에서 뜻이 그러하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시죠 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이제 와서 당 지도부에 건의하자고 핑퐁을 치십니까? 이낙연 후보님, 국민과 역사를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안 하고 있다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캠프에 있는 국회의원들 최소 10명은 넘으니까 법안 발의해서 다른 다른 국회의원들 따라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구호만 갖고 있는 건데 지금도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도 그런 건데 실제로 김종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하고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당대표 뜻이었다고 이낙연 방송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빡이 치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와서 나는 검찰개혁 하겠다. 검수완박 쉽게 표현하면 이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 뭐 이 등등을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냥 하시면 돼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 토론이 나온 배경을 제가 좀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종착지를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우리는 다들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중대 수사에 대해서는 제외해놓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이거를 좀 시간을 두고 좀 보자라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거를 반대하는 부류가 있었고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부류가 있었는데 지금 이 토론이 나온 배경에는 김종민 의원에게 저는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저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시는지 어쩌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송에 나가셔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검수완박에 반대하신 분이다. 검찰개혁에 제대로 된 소신을 말한 적이 없다. 이런 비판을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 방송을 보고 김종민 의원님께 개인 톡을 보냈어요. 저는 김종민 의원님을 최고위원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실은 좀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톡을 보내서 했더니 왜 아니냐 방송 이제 보신 걸 가지고 또 링크까지 걸어주시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가 검찰과 경찰의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 입장들이 나눠져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 하지 말자라던가 하면 안 된다라든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됐는데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한 토론회였다는 이번에 거죠. 비열한 게 경기도지사의 역할에서는 그런 식의 당에서 하는 일에 대한 과한 개입도 약간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것이 비평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지사는 현재 그런 식의 확전을 시키고 논란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왜 이재명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 안 해?
근데 살아온 세월을 보면 검찰 개혁 반대할 사람 세월이 아니잖아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사사건건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계속 뭔가를 밝히는 것도 웃긴 거고 문제는 해야 될 사람이 안 한 게 더 큰 문제죠. 근데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근데 추미애 장관의 감정으로 읽으시는 건 세 분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제가 감정이 부족했나 봐요. 저는 검찰개혁 전선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과 청와대를 향해 검찰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절규에 가깝게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위로가 필요했던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과감한 결정과 개혁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장관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비루한 변명보다 더 구차한 사실 왜곡으로 책임을 면피하려 하십니까? 조국 장관에 이어 제가 검언정 카르텔의 무자비한 반격에 맞서 검찰개혁 전선에 섰을 때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해줬어야 할 당대표께서 과연 몇 번이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하셨습니까? 윤석열의 항명 사태를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고 장관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앞장서서 개혁에 나서기보다는 검찰개혁을 제도개혁 수준으로 묶어두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의 요구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에 매진했던 장관의 퇴진을 청와대에 압박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석열의 항명 사태를 지켜보면서 총리로서 당 대표로서 차기 대선 지지율에 들떠 제대로 된 조치도 제압도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던 분이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 아닐까요? 예. 아니, 감정이 안 실렸나? 아니. 잘하셨어요. 아니, 그 용변하듯이. 자체가 뭐 워낙 근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 가장 내밀한 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추미애 대표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하더니 심지어 나는 조국한테 빚이 없다고 하더니 그 공정 문제로 국민들한테 아픔을 줬다고 하더니 그러면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번 역설했다면 우리 이미지에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당대표로 있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금 거의 이야기 안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와서 검찰 개혁 펴먹기 위해서 하는 건 진정성 없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잖아요. 근데 진정성이라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의 뒷배가 되어주고 총리 시절에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태에서 지금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진짜구나 믿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자기 지지율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이제 와서 그쵸.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진정성 있다고 믿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추미애 장관이 혼자서 지금 윤석열하고 네. 검찰 조직하고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방송에서 몇 번 요청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 좀 도와달라고, 민주당에서 뭔가 한마디 해주면 더 도움이 될 거라 말했는데 오히려 이런 그 추윤 갈등이나 프레임에 오히려 민주당이 더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장관 퇴진 같은 부분들을 뭐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다 계속 좀 약간 그런 뉘앙스로 계속 풍겨오면서 우리가 되게 뭐 화가 났었던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추미애 장관님은 혼자 외롭게 싸우시면서 느끼신 부분들, 그때의 아쉬움,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 자, 세 번째 섹션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신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검찰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이낙연 후보께서는 2016년 촛불혁명 당시 광화문 광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타 광역단체장들이 매 주말마다 시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촛불 광장에 섰을 때 전남 도지사 이낙연 후보는 도대체 어디에 서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촛불 시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와 명예만을 위해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약속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검찰개혁은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골방에 끼리끼리 앉아 면피성 끝장 토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캠프 소속 의원 전원에게 검찰개혁 입법 촉구 서명을 받고 그걸 근거로 이재명 후보,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박용진 후보에게 동참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당 지도부에게는 건의가 아니라 확실한 요구와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후보에게 소감만 살아온 제가 진언드립니다. 굉장히 센 SNS가 나갔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사과부터 하셔야 됩니다가 제일 핵심 단어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낙연 후보께서 이제 사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뭐든지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그냥 포용하겠다고 하고 그 전에 전혀 그런 스탠스가 아니었으면서 검찰 개혁도 가만히 있다가 저거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막 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지지율이 오를 것이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예, 보거든요. 거기다가 정세균을 끼워 넣으면 된다니까요. 갈아 끼워. 그게 나는 이낙연에 대해서는요. 여기저기 지금 추미애 장관도 뭐 검찰이 무서웠냐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 있거든. 깨놓고 이야기해서 검찰한테 밉보이기 싫은 거죠. 약점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런 것도 그런 있죠. 측면들이 저는 작동을 했다고 보고 문제는요. 나는 이낙연 하면은 그 4대강 예산 그 상임위원장으로 그냥 너무 쉽게 통과시켜줘서 심지어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칭찬받고. 너무 칭찬하는 걸 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그 순간에 그 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던 그 해 이명박과는 왜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으셨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한 건 DJ이고 거기에 호남의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은요 그냥 꿀만 빠신 겁니다.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이제 내가 마치 어마어마한 개혁이나 되는 것처럼 검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선거 때 표가 필요하니까 이제 극단의 수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전 그 당시도 기억이 나요. 추미애 장관은 완전히 고립됐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거든. 민주당 지도부가 추미애 비토하다가 나중에 추미애 장관은 장관 더 하고 싶었어. 그거 끌어내린 게 사실은 이낙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낙연 당대표 입장에서 추미애 장관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해가 바뀌는 과정에 추미애 대표가 막 페이스북에다가 전혀 관계없는 헛헛한 이야기 같은 거 막 썼던 그 기억들 아세요? 여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이요. 다시 말하지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지금 캠프에 한 30명 계시잖아요. 30명이 발의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서명하게 만들어가지고 당 지도부에다가 건의하지 말고 요구하라는 거야. 최근에 끝난 많이 문제지. 붙은 댓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경기관광공사 저 황교익 두드려 패는 그 정도 힘으로 검찰 개혁하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예. 얘기들을 많이 봤고요. 표리부동한 겁니다. 그리고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전 추 장관님이 싸우고 있을 때 저도 계속해서 종편에 나가서 추 장관님이 그냥 단골 메뉴였어요. 계속해서 나쁜 이미지만 심고 마치 그 아들 문제로 아주 그 왜 사생활이 그 도덕적이지 못한 걸로 몰아갈 때 우리 당에서 누구도 그거를 얘기해 주는 분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찬바람 맞고 혼자서 계속 싸우셨고요. 그 윤석열이라는 저 괴물 같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3명을 벌써 그런 식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이 정말 무력하게 했었는데 그게 일조했던 당대표님 저 네거티브는 하지 않을 건데요. 이런 이 페이스북 글을 우리 당 지지자라면 모두가 정말 이게 다 공감하고 공감 100번, 10,000번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당시에 좀 안타까웠던 게 계속 언론에서 추윤 갈등 프레임으로 몰아갈 때 윤 총장의 항명이다. 이 프레임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힘이 되어 주셨다면 저거는 윤 총장의 항명이구나. 추미애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줄 수 있었을 텐데 거의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총장하고 장관이랑 갈등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낙마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한 가지 또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그 추 장관님이 퇴임을 결정하던 당시에 저는 논개 작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다들 본인이 그 힘을 도저히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 내가 같이 관두겠다였는데 네. 그것을 막으면서 또 무마시키면서 민정수석으로 또 새로운 분이 와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보고자 하고 했던 모든 이런 일련의 그때 과정들이 다 신현수도 있었어요. 예,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혁이나 검찰 개혁은 세력과 세력의 싸움인데 선출된 권력인 민주당이 일반 공무원들인 검찰한테
법무부 장관이 그 당의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에요. 격을 낮춰서 장관으로 갔다고. 총리 수준이거든요. 여당 대표면. 근데 그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놨는데 세력 대 세력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조국 수호를 외쳤지만 사실은 검찰 개혁이 거의 숨어 있었고 공수처 설치를 이야기해왔던 그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면 선출 권력인 민주당이 그것도 세게 붙어가지고 검찰 권력의 공무원들을 무릎 꿇려야 되는데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서 고립시켜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꾹 참고 있었는데 마치 내가 검찰 개혁의 전도사인 양 저렇게 계시면 우리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그 7개 유튜버 무슨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그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왜 벌어졌는지 핵심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는. 나눠서 읽을까요? 제 톤으로 읽어주세요. 제 톤으로. 어려운데. 저 공동 성명자 중에 한 명이니까. 자,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사 정치 영역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언론 및 유튜버들입니다. 제목은 왜 안 읽어요? 민주당 예비 후보 이낙연발 블랙리스트에 경악한다. 예, 우리는 시사 정치 영역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언론 및 유튜버들입니다.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하에서 우리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촛불 시대의 새로운 언론의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사회 최고 규범인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실과 정의, 양심에 따라 사회 공동체, 공론의장을 형성해온 우리는 기성 언론이 다르지 않거나 못하는 주제, 관점, 지향으로서 대중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와 논평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촛불혁명의 계승자를 자임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캠프에서 자기에게 단지 비우호적이라는 예단으로 우리를 지목하고는 방송 내용과 성향을 분석한 괴문서를 제작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 괴문서에서 몇몇 유튜버의 경기도 홍보비 수억 원 들어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홍보비가 어떻게 누구에게 집행됐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니다. 이낙연 후보는 근거를 대십시오. 당신이 거명한 매체 대부분은 경기도는 물론 그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를 받은 바 없는 언론이나 유튜버입니다. 물론 구독자 수, 조회수에 비례해 합리적인 광고를 수주한 유튜버가 있으며 여러 자격을 갖춰 경기도 유튜브 방송에 진행, 출연한 유튜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건에 적시한 대로 무엇이 특혜이고 어떤 게 매수인지 분명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뿐 아닙니다. 해당 유튜버가 경기도 예산과 양심을 맞바꿨다는 증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괴문서가 아무리 내부 문서라거나 일상적 업무라고 해도 이는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입니다. 매체의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넘어 비판적 유튜버를 특정해 이들이 불순한 동기로 이낙연 후보를 음해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문건이 통상의 동향 파악일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무엇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정부 비판적 입장에 선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폭된 민심의 심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혁명의 수혜로 집권한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내고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후보 캠프가 또 다른 블랙리스트 작성의 주역이라니 할 말을 잃습니다. 신학이 구학을 대체한 것입니까? 게다가 이낙연 후보 측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의 조국 제거 유착 의혹, 옵티머스 유관 각종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탐사 보도한 열린공감TV에 대해 소송 등 겁박을 일관해왔습니다. 관련 보도에 나섰던 고발뉴스TV가 피소되자 캠프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매체는 엄단하겠다라는 협박성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선 예비 후보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의 언론 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폭력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낙연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하나, 이낙연 후보가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십시오. 하나,
이낙연 후보는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해 겁주기용 소송을 즉각 취하하십시오. 하나, 이낙연 후보 캠프는 괴문서를 폐기하고 문건 작성 경위를 밝힌 뒤 책임자를 즉시 파면하십시오.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낙연 후보 캠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며 나아가 공동추재단을 구성해 이낙연 후보가 자신에 대한 유튜버들의 일방적 비방이라고 규정한 조국 제거 유착 의혹, 옵티머스 유관, 각종 주가 조작 의혹, 친인척 측근 비위 의혹 등에 대해 그간의 보도와 논평이 비방이 아닌 정당한 비판이었음을 전 국민을 상대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 18일 새날TV, 고발뉴스TV, 김용민TV, 시사타파TV, 열린공감TV, 이등용TV, 이송원TV, 대독 이덕춘이었습니다. 굳이 새날을 앞으로 가져올 필요가 뭐 있어. 가나다 순위고만 보니까. 그래요? 제가 왜 새날이 보였을까요? 8월 18일로 정했나요, 일부러?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제 한쪽에서 작성을 하셨는데 느낌 고생하셨고요. 저는 근데 여기 이제 그 돌았다는 괴문건이 사실은 다 8페이지짜리예요. 한 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장만 봤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주로 공격하는 게 김용민, 이동영 쪽.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좋은 프레임인 게 아까 했던 이야기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이낙연 후보가 개혁적이지 않은 거. 뭔가 180석 갖고도 뭘 못했던 거. 깨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그쪽에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2년 6개월 동안 뭐 4억 얼마가 들어갔다? 경기도 정도 광역되잖아요. 그럼 몇 년이면 몇백억짜리 홍보를 씁니다.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 KTX를 탔더니 경기도가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방류하지 마라. 근데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기성 언론에 지급되는 광고비가 거의 99%예요. 근데 그중에 뭐 팟캐스트에 뭐 4억 얼마 들어갔다. 뭐 유튜브 해가지고 얼마 들어갔다. 요거에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걸 총액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줬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소위 빨고 있다. 그리고 이낙연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가장 저질의 네거티브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왜 인기가 없는지를 생각해야지. 그 인기가 없는 이유를 이재명 탓으로 돌리면서 이재명이 그 연간 몇 년 동안 수백억 원의 홍보비들 중에서 그 수년 동안이 몇 억 준 걸로 양심을 팔아먹을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 정권 연장 아니 정권 교체하는 데 있어 갖고 그보다 훨씬 전에 방송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뭘 받아 먹어서 정권 교체해 먹었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게 우리 내부의 지지자들에게 지금 화살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빡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낙연 후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지키고 지지하는데 훨씬 지분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정치를 안 할 뿐이지. 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찬성만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간 동안 이재명 지사 이야기 최근에 대선 들어와서 이야기해야죠. 그전에 이재명 지사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 어떻게 지켜야 돼? 이낙연 총리 잘하고 있어. 이런 거 하고 있었다고. 맞아요. 제가 봐도 최근에 대선 들어와서 이재명이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지지하는 거지. 이걸 돈에 양심 팔아먹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공격했던 놈들이 소위 말하면 똥파리고 그 똥파리들이 등에 엎여 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똥파리식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빡치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조국은 사실상 버리다시피 해갖고 지금 엮여져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님이 되게 아쉬운 점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잘 나갈 때는 아무런 그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지금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이것을 계속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그리고 이 전면전도 본인이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어쨌든 네거티브 안 하는 것처럼 양반인 것처럼 선비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 기본소득이든 뭐 이런 검찰개혁이든 이런 토론을 하려면은 이재명 지사님하고 어떤 토론해야지 왜 자기 당에 있는 자기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극장 토론합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는 그 사람들은 이낙연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한테 더
실망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구태의하는 행동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더 안타까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너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아마 수습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죄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달라고 하고 뭐 겁주기용 소송 취하해달라고 하고 예를 들면 괴문서 파기하고 책임자 파면하라고 했는데 이 중에 정말 한두 개도 안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를 어떻게 이낙연 측에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수습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아서 좀 가슴이 그러니까 아파요. 여기 호명되어 있는 방송들이 대부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오래된 방송들은 수년간 당한 게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마타도 인격적 모욕 이런 거를 수없이 당해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손을 잡았어요. 정서적으로 싫을 수밖에 일단 없어요. 근데 그거 꾹 참고 중립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근데 이거 선거 전에 오니까 캠프가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상갓집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저 사람이 정서적으로 싫어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그 최근에 박시영 TV에 이낙연 후보가 나갔잖아요. 나가셨죠. 뭐 구독 빼는 사람도 있어. 그 영상을 보니까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찍혀 있더라고. 정서적으로 싫은 건데 상갓집 이론은 뭐냐면 그래도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호감 가는 구석이 있단 말이야. 나는 이낙연이 간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쁘게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 좀 비겁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윤석열보다 나아요. 진짜로. 그러면 이런 방송에 꾸준히 나오면서 악플이 달리더라도 그 상갓집 이론이 그거네. 교통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죽게 했어. 근데 이 사람도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상갓집에 문상을 갔다고. 처음에 환영하겠습니까? 멱살 잡고 난리 나지? 그러다 그래도 잘못했다 진정성을 보이면 새벽에 넘어갈 즈음에 그 상갓집에 상주하시는 분이 밥 내줍니다. 밥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지지층의 감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여기에 그 모든 탓을 이재명한테 돈 받고라고. 아니 깨놓고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돈 받고 문재인 정부를 지켰냐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본인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지키려고 수도 없이 많은 이슈 파이팅을 할 때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보신 분. 총선 때 그 총선 꽃길 걸으셨죠. 그 캠프에 계시는 분들도요. 캠프에 계시는 분들도 민주당 이기게 하자고 엄청 노력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가치관을 알량한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안 줬으면 좋겠어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리들한테 별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는 이재명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렇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미디어라고 인정해준 대표적인 정치인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용을 쓰는 걸 보면 기성 언론에 훨씬 더 많이 썼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자신들을 지켰던 이런 이 유튜버들한테는 타겟 삼아가지고 니들이 돈 받고 이재명 지지한다고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제일 비열하다는 거죠. 이 유튜버들이 당대표 이낙연 대표 뽑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아니. 대부분 그랬을 거로 아니, 추정이 되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당대표 경선할 때 누구 편드는 쪽은 아니라서.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어쨌든 저는 이분들이 민주당의 그 정권 창출 그리고 제 연장을 누구보다 바라는 진보 유튜버들 아닙니까? 그 우리가 계속 언론 개혁 얘기하면서 토로할 데 없고 기댈 데 없고 정확한 소식 들을 데 없을 때 기대는 그런 매체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낸 거잖아요. 설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낙연 캠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거예요. 이낙연 후보가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우호적으로 말하기가 좀 힘들어졌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고 그 아까 8장짜리 전체를 보면은 야, 참 그 디테일 쩔어요. 그 힘으로 검찰 개혁하시라니까요. 그거 작성한 놈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정상 아니고 진짜 똥파리에요. 푸나님 어쨌든 우리 정권 재창출해야 되니까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떤 액션이라도 보여주고 하면 좀 너른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시 또 원팀 정신으로 좀 돌아가 주기를 저는 이제 바라고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여기 요구 사항들을 최대한 빨리 좀 들어주시고 빠르게 네. 좀 뭔가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지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걸 보고 웃는 팝콘각은 누구겠어요? 네. 그렇죠. 저쪽에서 웃고 있으니까. 어저께 그 이재명 캠프의 권순정 부실장 나와서 그분 여론조사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서 하지 않는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을 해줬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네거티브가 미치는 효과. 그래서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이낙연 후보 꼭 본인의 해명이라든지 정견을 얘기할 수 있는 방송 하나 꼭 한번 초대를 해달라. 왜냐하면 아마 지금 여기 거론된 이 방송 포함해가지고 또 여기에서 안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억울해하시는 분 많대요 지금. 수십 우리도 개 넣어달라고 막. 있는데 뭐 까다못해 동수형도 그럴 거고 성수형도 그럴 거고 우리 방송으로만 따지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뭘 것이며 근데 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 인터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질문이 워낙에 단편적이신 분이어서 질문의 의미가 사라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답이 뻔하니까. 그러면 내가 의구심 나는 것들만 일종의 네거티브하게 질문지를 작성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공격하는 걸로 사람 생각하겠지 또. 그러면 인터뷰 하나만 한 상황이 돼버려서 굉장히 지금 이낙연 캠프나 본인 스스로가 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가고 있어요. 건져 올려드리고 싶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선거에 질 수 있는데 이 모든 사실상 90%가 넘는 사람들을 등을 돌리고 정치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 캠프가 멍청한 짓 하는 거죠.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 많아요, 지금.